78%. 믿기십니까? 10명 중 8명의 몽골 국민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하나 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강대국으로 흔히 손꼽히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 거리에서는 상점 간판 10개 중 6개가 한글로 쓰여 있고 대학생들은 영어 대신 한국어 토픽 시험을 준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는 곰새마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 국가 전체가 통째로 언어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기를 판 것도 돈을 퍼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보낸 건 드라마 몇 편과 한글 교재, 그리고 단 하나 존중이었습니다. CNN은 이 믿기 힘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30년 경력의 국제 전문 기자 톰 브레너를 급파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총과 돈을 이기고 한 나라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저는 톰 브레너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30년을 보냈죠. 이라크의 총성, 시리아 난민들의 절박한 눈빛, 저는 그걸 30년간 봐왔습니다. 제게 국가의 전환이라는 건 언제나 폭력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제 책상 위로 떨어진 그 속보 하나가 제 30년 신념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자원 전쟁 같은 그런 거대 담론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무서울 정도로 확실하게 한국을 향해서 말이죠. 그날 뉴스룸 스크린은 온통 울란바토르의 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소는 몽골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글 간판이 빼곡했죠. 제 동료들이 그 베테랑 기자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뉴스룸에서 일했지만 이런 정적 솔직히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편집장 제임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군요. 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진지함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브레너, 이번엔 총 대신 사전을 들고 가줘야겠군. 솔직히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78%라는 숫자는 거대했지만 그게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일시적인 유행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의 착시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천을 거쳐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제 신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 뒷자리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가 아니었죠. 한국어 토픽 시험, 삼성 인턴, 서울 유학 등등. 몽골의 청년들이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영어나 키릴 문자로 된 출구 표지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가장 먼저 꽂힌 소리는 몽골어가 아니었습니다. 입국장 직원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가 제게 건넨 첫 마디는 어서 오세요였습니다. 여긴 몽골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말입니다. 제가 당황해서 영어로 답하자 그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어를 이어갔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간판 10개 중 6개가 한글이었죠. 카페 서울, 부산 치킨, 한글 어린이집, 강남 부동산. 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 그 대부분이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더군요. 순간 이곳이 서울의 어느 외곽 신도시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춰섰을 때 택시 기사가 무심하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흘러나오는 건 K-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기사가 콧노래로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40대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20대 아이돌의 랩 가사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자신의 모국어 노래인 것처럼 말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저를 보더니 아주 환하게 웃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톰 브레너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완벽한 한국어, 심지어 비즈니스 존댓말까지 정확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답하자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아닌 게 의외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짧은 순간 저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 몽골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로비 구석의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놀랍게도 자막 하나 없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몽골 가족들은 그 드라마를 보며 웃고 또 울고 있었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올라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 책상 위에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한국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읽은 흔적이 선명했죠.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건 칭기즈칸의 동상이 아니라 수많은 한글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다. 이건 역사였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30년 경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땅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꾼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시내 탐방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그 충격이 과연 제 눈으로도 확인되는지 그걸 봐야 했죠. 출근길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커피가 전부 익숙한 한국 브랜드더군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어젯밤에 봤던 그 간판들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K프레시 마켓, 서울 치과, 한글 어린이집, 그리고 강남 부동산까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한글 간판이 15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간판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의 유니폼, 물건을 진열한 방식,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손님 대부분이 한국어로 주문을 하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 거리를 보는데 바로 옆 테이블의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아주 똘똘해 보이는 남매였습니다. 오빠, 삼성 인턴 결과 나왔어? 남자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붙었어. 다음 주부터 수원 본사로 가. 대박. 진짜 부러워. 나도 내년에 세종학당 끝나면 한국 회사 지원할 거야.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CNN 기자라고 밝혔죠. 그들은 놀라면서도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바트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K-팝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 밥줄이 됐습니다. 밥줄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동생 알탄이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여기서 좋은 직장 구하려면 한국어는 필수예요. 그녀가 덧붙였죠. 영어요? 영어는 중국계나 러시아계 회사 갈 때나 쓰는 거죠. 그런데 그쪽은 월급이 한국 회사 절반밖에 안 돼요. 바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 현지 공장만 5천 명입니다. LG, 현대, CJ까지 다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몽골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합니다. 우리에겐 한국 회사가 꿈의 직장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영어가 기회였던 시절은 적어도 이곳 몽골에서는 이미 지나간 듯 느껴졌죠. 지금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이번엔 재래시장 골목으로 향했죠.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한글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갑한 데에서 노부부가 무언가를 정성껏 진열하고 있었죠. 저는 제 눈을 또 의심했습니다. 몽골 전통 의상이 아니라 고운 빛깔의 한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몽골어로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가 통역을 해주었죠.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 보고 직접 배우셨대요. 유튜브에 영상이 다 있잖아요. 손자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국어 가르쳐드려서 요즘엔 두 분이 자막 없이도 드라마를 보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한복 저고리를 들어 보이며 서툰 한국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좋아요. 우리 손자 한국 회사랑 일해요. 그 서툰 발음 속에 저는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장을 나와 대로변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건너편에 거대한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죠. 그 펜스에 붙은 현판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CJ 프레시웨이. 한국의 대표 기업들 로고가
마치 개선문처럼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몽골, 한국 우호 복합단지. 2026년 완공 예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몽골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한 서점 앞을 지나는데 쇼윈도 전체가 한국어 교재로 도배되어 있더군요. 초급, 중급, 비즈니스 한국어, 토픽 대비서. 그 교재들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눈빛은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죠. 그건 미래이자 생존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한국을 통해 살아남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몽골의 변화는 문화 현상이 아니라 명백한 경제적 전환이다.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고 한국어가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 이건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꺼이 받아들인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근본적인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생태계에 첫 삽을 뜬 걸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그 시작점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K-랭귀지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죠. 몽골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자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게시판 공지사항 절반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며 지나갔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한국어권이었죠. 저는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글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언어는 희망입니다. 저는 맨 뒤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교사로 보이는 이들까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죠. 사회자가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나 초이 교수. 몽골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이자 27년간 이 땅에 한글을 뿌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죠. 그는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어, 월급 15달러, 2살배기 아들, 그리고 한마디도 몰랐던 한국어를 가르쳐야 했던 젊은 조교수의 이야기 말이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산 사전 한 권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몽골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어 교재였다고 했죠. 밤마다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재운 뒤에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전이 틀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적으로, 친구는 적군으로, 평화는 전쟁으로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서 만든 사전이었고 전체의 70% 이상이 오역이었다고 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틀린 사전으로 한국어를 배웠다는 겁니까? 그는 손에 든 수첩을 들어올렸습니다. 스크린에 수첩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한글과 몽골어, 그리고 빨간 펜으로 가득한 수정 표시들이 보였죠. 하루에 한 단어씩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아프던 날은 못했고 아이가 열이 날 때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3,000개 단어를 바로잡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고 했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두꺼운 사전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27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1만 2천 개 단어, 3만 개 예문, 모두 그의 손으로 쓴 것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나 초이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건 제 업적이 아닙니다. 이건 제 삶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수첩을 꽉 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7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단어를 적었을 그 손, 빨간 펜으로 오역을 고쳐나갔을 그 손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강당이 텅 비었을 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CNN이라는 글자를 본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빈 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이 보이는 것 같았죠. 27년간 그가 가르쳤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27년 동안 한 단어씩 쌓아 올린 것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총도 없이 군대도 없이 오직 사전 한 권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한나 초이 교수가 27년간 쌓아 올린 단어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다. 이건 희생이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영웅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나 초이 교수 같은 영웅은 처음이었습니다. 총을 든 게 아니라 펜을 들었고 전쟁터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27년을 싸웠던 영웅 말이죠. 언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언어는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여인의 떨리는 손과 27년간 적어내려간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전직 몽골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60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그의 무거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이요? 이건 너무 빠릅니다. 한 세대도 안 되어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우려가 가득하더군요. 문화 침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와닿았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한국어의 확산만 봤습니다. 희망과 기적만 봤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말했죠. 거리 인터뷰를 해봅시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첫 번째로 만난 건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예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내년에 서울 유학 가요. 두 번째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뭐랄까 아주 복잡했습니다. 좋긴 한데. 제 아들이 요즘 집에서 몽골어를 안 써요.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 노래만 듣고 친구들이랑은 한국어로 문자 보내요. 세 번째는 60대 할머니였죠.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몽골 전통, 몽골 언어, 몽골 역사. 이제 아이들은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쪽만 본 게 아닐까요? 그날 저녁 공항 라운지에서 러시아 특파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하더군요. 브레너, 한국 이야기 취재하러 왔다며? 재밌지? 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놀라운 일? 우리한테는 위협이야.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어. 다음은 어디겠어? 그의 말투엔 노골적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5년 안에 중앙아시아 젊은이들이 러시아어 대신 한국어로 말할 거야. 이건 경제가 아니라 세력 전환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활주로의 비행기 절반이 한국행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죠. 무엇을 써야 할까요? 희망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침식의 경고입니까? 저는 30년간 기자로 살았고 양면을 보는 게 제 직업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면 모두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반드시 저항을 동반한다. 한국어가 희망인 사람들이 있었고 위협인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편집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이미 끝난 전쟁이야.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침식이냐 희망이냐 하는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었죠. 며칠 전 만났던 그 장관의 우려 섞인 얼굴과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60대 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통계를 찾는 대신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보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삶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실 문틈으로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건 몽골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나도 선명한 한국어 동요였습니다. 저는 교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필을 쥐고 가, 냐, 더, 려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가, 나, 다 라는 그들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죠. 그건 미래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몽골인 교사가 제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이들은 한글이 몽골어보다 쉽대요. 그림 같아서 아주 좋아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촬영을 지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분쟁 지역의 총성과 절규만 취재했던 제게 이 교실 안의 풍경은 너무나도 낯선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이 기적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마을의 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이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지어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기부금을 모아서 짓고 있었습니다. 한글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미래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한 60대 노인이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죠.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땀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굳이 한국까지 돈 벌러 가지 않아도 바로 이곳에서 한국 기업에 당당하게 취직하려면 책이 있어야지.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 그 순간 며칠 전 만났던 그 할머니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한글은 상실이 아니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생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이미 사람들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인 한국어 교사도 만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번역기에 의존해 관광객을 상대했던 그가 지금은 몽골 기업인들을 이끌고 한국을 오가는 전문 통역사가 되었더군요. 그의 사무실 책상에는 한국어 전문 용어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기자님.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가난한 번역기 사용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제 목소리로 두 나라의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외교관보다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몽골 국제 결혼 커플의 집에도 방문했습니다. 부부는 스스로를 양국 문화를 잇는 달이라고 소개했죠. 그들의 어린 자녀는 식탁에서 몽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며칠 전 만난 그 장관의 문화 침식이라는 단어 위에 저는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노랫소리, 주민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벽돌, 통역사의 자부심, 그리고 두 언어로 웃는 아이의 얼굴. 저는 거대한 통계와 정치적 담론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기적들이었죠. 교과서보다 더 강력한 건 아이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정부의 발표보다 더 진실한 건 주민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그 도서관 벽돌이었습니다. 장관의 우려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침식이라는 단어를 진화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미래를 강요한 게 아니었죠. 그저 미래의 언어를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몽골을 떠나기 바로 이틀 전이었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내려갔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는 바로 그 내용이었죠. 주제는 한국어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화면 속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문화 자주권 침해, 정체성 상실, 너무 빠른 변화. 며칠 전 제가 들었던 바로 그 우려들이 국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 감독에게 연락을 했죠. 국회로 가봅시다. 국회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일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몽골어를 지키자, 우리 언어가 먼저다. 하지만 반대편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우리의 선택, 미래를 막지 마라. 나라가 정확히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교육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였죠. 일부 언론은 정부가 너무 앞서간다고 비판했고 세종학당 일부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한나 초이 교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나 초이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초이 교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사무실에도 안 나오시고 연락도 잘 안 되세요. 27년을 버텨온 그가 지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했죠. 하지만 공식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현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추가 논평은 없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지도 개입하지도 않는 태도였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건 존중이었습니다. 몽골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리는 그 침묵 말입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활기찼던 세종학당 앞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임시 휴원합니다. 창문 너머로 텅 빈 교실이 보였습니다. 칠판에는 아직 한글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나다라. 그 글자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찍어둡시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었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두 목소리 모두 절박했고 두 목소리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글 네온 사인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며칠 전과는 달라 보였죠. 제 눈이 흔들렸던 건지 그 빛들이 정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희망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위기의 경고입니까? 30년 기자 생활에서 저는 늘 관찰자였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만난 그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글 동요를 부르던 맑은 눈빛,
도서관 벽돌을 나르던 노인의 땀, 통역사의 자부심 어린 그 미소. 그리고 27년간 단어를 쌓아 올린 한나, 초이 교수의 떨리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다시 거리로 나갔죠. 이제는 제가 판단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만 남을 수는 없었죠. 30년간 저는 수많은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이, 수만 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변화는 반드시 저항을 동반한다는 걸 말이죠. 순탄하게만 흘러간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흐름이 진짜인지 증명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끝까지 기록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이틀 뒤였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전국 생중계로 방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국립극장 앞 광장으로 향했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양측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장 전체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싸고 있었죠. 오후 3시 드디어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의 광장이 순간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택합니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한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순간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서로를 끌어안는 사람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죠. 이건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몽골어 교육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죠. 광장을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한 얼굴이었고 카페마다 그 연설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며칠 전 그 폐쇄된 세종학당의 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기사가 화면에 떠올랐죠. 폐쇄 반대 서명 54만 명 돌파. 54만 명이라니요. 몽골 인구의 6분의 1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세종학당 재건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만든 기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강요받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켜낸 명백한 선택이었죠. 그날 저녁 국립대학교 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죠.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에는 빈 연단만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나 초이 교수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에서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죠. 며칠 전 그렇게 침묵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27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옳은지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제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정책의 승리가 아니었죠. 한 여인이 27년간 쌓아 올린 그 희망이 수십만 명의 의지로 지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강당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네온사인들이 다시 밝게 빛나고 있었죠. 며칠 전 그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그 빛들이 이제는 아주 확고하게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 러시아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는 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레너 연설 봤어? 예,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차례야. 한국의 방식이 결국 먹혔어. 카자흐스탄이 다음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그가 되물었죠. 본질?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지를 제시했을 뿐이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어 그와 가볍게 부딪혔을 뿐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폭동도 시위도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너무나도 확고한 변화였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울림이었죠. 한나 초이 교수가 침묵했던 그 며칠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이건 한글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심이 이긴 것이었죠. 27년간 한 여인이 쌓아 올린 그 진심, 그리고 54만 명이 지켜낸 그들의 선택 말입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취재도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뒤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장이었죠. 다국어 언어 지원 목록에 한국어 포함 제한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거대한 변화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국제어로 인정받을 때입니다. 저는 터져나온 박수 소리를 들으며 울란바토르의 그 작은 교실을 떠올렸죠. 한글 동요를 부르던 아이들, 27년간 단어를 쌓아 올린 한 여인, 그리고 54만 명이 지켜낸 선택.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회의장까지 닿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본사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죠. 브레너, 특별 다큐 제작 승인됐네. 제목은 한글, 21세기의 조용한 혁명으로 하세. 전 세계 72개국 동시 방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계에 전해져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있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몽골 우표가 붙어 있었고 발신인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브레너 선생님, 저는 바트입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대학생 기억하시죠? 저 이번에 삼성 본사로 갑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도 한국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배지를 단 바트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한국 동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여전히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미소로 답했죠.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여전히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변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여전히 몽골이었고 단지 미래를 향한 문이 하나 더 생긴 것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말로, 침략이 아니라 배려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러 갑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21세기 가장 조용한 혁명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